안녕하세요. 전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 않은 뼈아픈 말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30대 여성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겨우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이야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요. 직접 그런 상황을 대면하게 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반격을 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엔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셨고 엄만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만능 해결꾼으로 반장님이라고 불렸었어요. 휴일에 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늘상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으니까요. 아이고, 백반장, 밥 먹고 있었어? 아니, 내가 뭐 좀 고쳐야 하는데 좀 와서 봐줄 수 있는가 하고. 밥 먹고 시간 좀 되는가? 아유, 그럼요. 지금 바로 보러 갈게요. 밥에 이따가 와서 다시 먹으면 되죠.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고마워, 백반장. 이렇게 항상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서서 척척 해결해주는 아빤 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사람이셨어요. 어느 날은 비가 꽤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아빠가 퇴근을 하시면서 학교로 절 데리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빠가 갑자기 절 갓길에 세우시더니 차에서 후다닥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아빠가 향한 곳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빤 폐지를 줍는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고 할머니 리어칼 손수 끌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차에서 내려 아빠와 함께 할머니의 리어카를 끌어다 드리기도 했고요.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땐 정말 옷이 홀딱 비에 젖어 있었죠. 그런 절 보면서 아빤 누구보다 따뜻하게 웃으시며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유, 우리 딸 비 맞아서 어쩌니? 아빠가 우리 딸 비 맞지 말라고 학교까지 데리러 간 건데. 괜찮아. 아빠도 양복 다 젖었잖아. 근데 아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에서 바로 내려서 뛰어갈 수가 있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동미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거지. 동미 너도 뿌듯하지? 비록 옷은 다 비를 쫄딱 맞아 젖었지만 마음은 뿌듯하잖아. 그게 상이지 뭐. 그렇게 너털 웃음을 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빠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좀 듣긴 했지만 아빠의 말처럼 전 그날 마음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빤 저와 남동생에게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저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답니다. 전 대학을 나와 직장에 취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충청도였는데 예비 시부는 평생 꽃게잡이 어선을 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60대 초반에 병에 걸리셔서 그 뒤론 일도 하지 않으셨고 예비 시모는 지역 횟집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남편보다 6살, 8살이 많은 누나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예비 남편이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다 보니 첫인살 갔을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답니다. 첫인살 가던 날 전 예비 시모가 일하는 횟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잔뜩 긴장을 한 상태로 횟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 환하게 맞이해준 사람은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어머나, 반가워요. 나 창욱이 엄마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얼른 들어와요,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백동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일찍 인사를 왔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바쁘고 다들 바쁘지 뭐. 창욱이가 동미 씨 얘기 많이 했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인데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창욱이 누나들도 다 와 있고 아버지도 와 계시고요. 밥 먹으면서 우리 천천히 얘기 나눠봐요. 그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예비 시부와 예비 신우들도 모두 일어나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모든 식구들이 절 환영해 주니 저도 긴장을 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저희 집에서도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예비 남편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예비 남편은 화물차 회사에서 직원으로 운전을 했었는데 엄만 좀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더 좋아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화물차 운전한다던데 그럼 며칠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우리 동미랑 결혼하면 자주 못 보고 그러겠네. 화물차 운전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 네, 어머님.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며칠씩 있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보. 젊은 사람이 화물 운전한다는 게 어디 쉽나? 아, 솔직히 젊은 사람들 중에 화물 운전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여기 손서방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고 한 번 없이 착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앞으로도 손서방 잘할 것 같구만 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동민 씨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그래. 난 자네 그 씩씩함이 아주 마음에 드네. 아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집에서도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운전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내내 운전만 할 때도 많고 먼 지역으로 운송을 갈 때면 하차 시간 때문에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남편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저희 집에도 참 잘했어요. 어디 지방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면서 늘 가족들을 위해 사오곤 했으니까요. 거창에 가면 사과를 한가득 사와서 친정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옥천에 갈 때만 잊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늘 운송 시간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촉박할 때도 많지만 여유가 있을 때면 가족들을 위한 이런 소소한 선물도 남편이 잊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 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며칠씩 지방에 갔다가 온 날에도 남편은 아들과 항상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혹시라도 피곤하진 않을까 전 걱정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여보, 아이 좀 내려놓고 쉬어. 당신 며칠 동안 통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야. 피곤하지 않어?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이라도 붙여. 내일 또 일찍 나가봐야 한다며. 난 우리 아들 보면 피로가 싹 날아가. 요 며칠 못 봐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휴, 얼른 이 녀석 컸으면 좋겠네. 언제 아빠 하면서 오나 몰라. 언제 내가 제일 보고 싶다더니 아들 태어나니까 아주 아들 바보가 다 됐네.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도 여전히 1순위는 당신이지.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신이랑 우리 아들 편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남편은 항상 저와 아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했고 그런 남편에게 전 참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큰일이 벌어진 건 결혼 2년 만이었어요.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서 전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차가 갑자기 남편이 주행하던 차로로 끼어들게 되면서 이를 피하려던 남편이 벽면을 들이받고 크게 다치고 말았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정 시댁 식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병원에 병문안을 오셨던 시모는 남편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셨지만 병실 밖을 나오고선 제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답니다.
애미야, 우리 아들 화물차 운전 좀 못하게 하면 안 되겠니? 저렇게 다친 거 보고 나니까 앞으로 운전하는 거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들어보니 몸 다 낫고 나면 다시 일한다 하던데 네가 좀 말려보면 안 되겠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도 지금까지 했던 일이 화물차 일이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말도 못하겠다. 애비 앞에선 꾹 참았지만 오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든지 앞으로 또 사고가 안 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너나 어린 손주 생각하면 더 이상 일하는 건 어렵지 않겠어? 시모의 말처럼 저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물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그런 적도 정말 많았거든요. 늘 피곤을 안고 사는 남편을 보면서 언제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다시 화물차 일을 하겠다는 남편을 설득하고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동안 고민하던 남편이 저한테 슬쩍 얘기를 꺼내는 게 있었어요. 여보, 사실 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하고 싶었던 일? 그게 뭔데? 그게 실은 나 화물차 일 시작한 것도 참치집 열고 싶어서였어. 나 전에 참치집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거 말했었지?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나중에 꼭 한번 참치집을 차리고 싶었거든. 배우긴 다 배웠는데 자금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 보니까 자금 만들려고 화물차 운전 시작했던 거였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참치집을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전 남편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전에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남편이 참치집에서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능력도 인정받고 잘했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 그만두게 된 거였습니다. 당시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라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화물차 운전을 한 지도 오래됐고 참치집 일을 당장 시작하기엔 좀 걱정이 앞섰죠. 그래서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 지금은 참치 손질이나 이런 거 안 한 지도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곳에서 일을 좀 해보고 당신 혼자 잘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 그지? 내가 거기 그만둔 지 오래됐으니까 하긴 손이 좀 굳긴 했겠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바로 시작하기보단 다른 곳에서 먼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알았어. 내가 그럼 그때 알았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남편은 퇴원 후에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참치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거의 5년이 넘도록 화물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라 그 감각이 빨리 돌아올까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배웠고 거의 1년 만에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일하는 참치집에 초대를 받아 남편이 직접 손질한 참치를 먹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참치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와, 여보, 정말 맛있어. 진짜 이거 당신이 직접 손질한 거 맞아? 사장님, 사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제 창욱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젠 저 없어도 맡겨도 될 정도라니까요. 전에 같이 참치집에서 일할 때도 금방 잘하더니만 일 안 한 지 오래됐는데도 잘하네요. 재수 씨, 이제 진짜 참치집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참치집 사장님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손질 실력을 갖추게 된 남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그 정도로 어느 하나에 몰두하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참치집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게를 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시댁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도움받긴 어려웠고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로 시작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빠가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꺼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참치집 준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 알아보곤 있는 거야? 그래도 가게 마련하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하려고 하면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야. 네,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필요한 물품들이 많아서요. 아마 대출도 받고 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유, 그래도 요즘 은행이율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말인데, 저 아빠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 거 알지?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더라고. 시중 이율이랑 비교했을 때도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아빠가 좀 도와주면 어떠냐? 네? 아버님, 정말요? 정말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자네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자네 지금껏 봤을 때 자네가 하는 일은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자네 열정이면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열심히 해보게나. 대신 이자는 자네가 꼬박꼬박 잘 줘야 하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참치집 운영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꼭 제가 보답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도움을 받고 참치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빠의 도움을 아시고선 얼마나 감사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저희 친정아빠가 좋아하시는 생선까지 손수 마련해 친정으로 아예 보내주실 정도였어요. 사실 처음엔 참치집을 오픈하고 나서도 잘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파리만 날릴 때도 많았죠. 그렇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처음엔 전단지를 만들어서 가게 앞뿐 아니라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도 아들을 키우느라 일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일이 잘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옆에서 남편을 많이 도와주고 가끔씩 전단지 돌리는 걸 도와주기도 했죠. 심지어 컴퓨터도 잘 못했던 남편은 스스로 이것저것 정보를 배우고서 블로그 같은 인터넷 홍보도 배우고 열심히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도 참 많았답니다. 처음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참치 주문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엔 남는 참치가 너무 많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 회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아빠가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엄청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죠. 우리 손서방 참치 손질이 이거 너무 깔끔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참치집 어느 정도 가봤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는 곳은 내 손에 꼽네. 이렇게 실력이 좋은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건데.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 손님들이 많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닐세. 자네 실력이면 입소문 나는 거 금방이지 뭐. 한번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 발 디딜 틈 없이 바쁠 거야. 나중에 바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시간도 없을 거라 아마. 내가 보기엔 자네 분명 더 바빠질 걸세. 정말 아빠의 칭찬을 받고 나서부턴 슬슬 남편의 참치집은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오픈한 지 2년 후부턴 진짜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진짜 저녁 시간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제가 간간히 가서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도와주면서 마감때까지 일을 하고 남편과 돌아올 때면 지치긴 해도 정말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오늘 진짜 바빴는데 당신 덕분에 그래도 일이 좀 수월했어. 진짜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아, 내내 설거지만 하고 허리 아프겠다. 아니야. 오늘 당신 도와주러 가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겠더만. 진짜 고생이 많아, 여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요즘 당신 피곤한데도 기분 좋아 보이네. 여보, 나 실은 요즘 진짜 행복하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다가 가게도 잘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데. 아, 앞으로도 요즘처럼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과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돈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없을 땐 그렇게 간절하더니 풍족해지니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 남편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그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때는 몰랐죠. 한 번은 큰 신우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잘 지내고 있지? 안 그래도 한번 올케 보러 가야 하는데 나도 정신이 없어서 못 가고 있네. 그래, 별일 없지? 아이, 별일은요. 요즘 남편도 식당 하느라 바쁘고 저도 아이 보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건데 형님도 잘 지내시죠? 아유, 그럼. 올케 덕분에 우리 진짜 편하게 이사했어. 정말 고마워. 동생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유, 내가 어떻게 그래.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올케한테 꼭 돈 갚을게. 알았지? 아유, 정말 고마워. 나 고맙다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전 큰 신우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을 갚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큰 누나한테 돈 좀 보내줬어. 누나 이사하는데 좀 빠듯한 것 같아서. 뭐? 아니, 얼마나? 얼마나 보내줬는데 형님이 돈을 갚는다고 그래. 1,500만 원. 뭐? 1,500만 원? 아니, 그 큰 돈을 보내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한 번 안 한 거야? 그 정도 보내는 거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뭘 이 정도 가지고 상의까지 해. 그리고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뭐 일일이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생활비 주잖아, 생활비. 나머지 내가 좀 알아서 할게. 내가 뭐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과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부인데 당연히 먼저 상의해야 맞는 거 아니야? 진짜. 안 그래도 바쁜데 뭘 일일이 다 상의를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돈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분 나빠하자 그때부터 몰래 시댁에 큰돈을 주고서 말도 안 하고 숨기기 시작하더군요. 큰 시누이뿐 아니라 둘째 시누한테도 1,000만 원을 보내주곤 나중에 제가 알았을 땐 자기 어렸을 적에 서울 처음 왔을 때 달방을 얻어준 값 갚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 사이에도 점점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진 건 바로 술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가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거기다 주변 상인들이 대부분 젊은 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술을 엄청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 옷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카드 영수증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보고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상호명도 이상했지만 술값이 무려 239만 원이나 결제된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니 여기가 아가씨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이더라고요. 그걸 알고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제가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 다 그래. 다 여기저기 접대하느라고 바쁘다니까. 내가 저기 가서 뭐 여자랑 어쩌기라도 하겠어? 다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가는 거야. 당신이 사업을 잘 몰라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지금도 이런 접대는 필수라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런 말해? 당신 참치 파는 식당 하잖아. 아니, 거기서 무슨 접대가 필요한데? 이거 봐봐. 당신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참치 식당 한다고 접대가 왜 필요 없어?
참치 더 싸게 받으려면 당연히 접대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손님들 끌어모으는데도 이런 접대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네. 참,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이 아주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친정에선 남편 가게가 잘 되는 걸 엄청 축하해주고 남편을 더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엄청 기뻐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어머, 동미야. 아까 전에 손서방 식당 가보니까 사람이 아주 미어 터지더라. 밖엔 대기주도 서 있고. 아니, 어떻게 가게가 그렇게 잘 된다니. 잘 됐다, 잘 됐어. 역시 손서방이라면 잘할 줄 알았어. 아까 사실 아빠랑 같이 가서 참치 먹을까 하다가 너무 바빠 보여서 손서방도 못 보고 왔지 뭐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아, 그래? 그래도 남편 얼굴은 보고 오지 그랬어. 아유, 아니야. 바쁜데 무슨. 근데 그렇게 바쁘면 우리 손서방 힘들겠다, 얘. 엄마가 뭐 한약이라도 지어줄까? 저렇게 바쁘게 일하면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 텐데. 아니면 안마기라도 하나 사줄까? 바쁘면 좋은데 우리 손서방 힘들까 그게 걱정이야. 보양식이라도 좀 챙겨서 보낼 테니까 네가 손서방 좀 챙겨줘. 알았지? 진짜 자기 자식처럼 챙기는 부모님을 보면서 전 어떤 상황인지 부모님께 털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계속해서 시댁만 챙기고 저희 친정집은 챙기지도 않았어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쉬는 날에도 피곤하다며 저와 애만 친정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에선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남편도 혼자서 돈 버느라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이 어디 약속이라고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5살인 아들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쯤 애들이 핸드폰을 또 많이 보잖아요. 아들도 역시 좋아하는 캐릭터 영상을 한참 보다가 이내 지루했는지 다 꺼버리고 저한테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문자가 하나 띠링 울리며 도착을 했습니다. 연달아 몇 번이나 울리길래 전 급한 문자인가 해서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그 내용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 그때 앉았던 땡땡인데요. 오늘 저희 가게 오시면 안 될까요? 오늘 손님이 없어서 저 공치고 있거든요. 오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문자가 오는데 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걸 보고서 전 바로 남편의 다른 문자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뿐 아니라 어디 없어 여자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고 서로 보고 싶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어떤 문자를 봤더니만 처음 본 여자랑 둘이 대화를 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또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바로 나이트에서 만났던 여자더라고요. 나이트에서 만나서 재밌었느니 어쩌냐 하면서 신나게 대화하는 걸 보고 나니 머리에 있던 핀 하나가 탁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딱 그때 남편이 씻고 나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을 향해 소리를 쳤어요. 당신, 이거 뭐야? 어? 도대체 이 여자들은 뭐냐고? 뭐야? 아, 뭐야? 당신 내 핸드폰 뒤진 거야?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뒤져? 그거 별거 아니야. 왜 남의 핸드폰을 봐가지고 난리야? 뭐? 남의 핸드폰? 야, 너 뒤에서 이딴 짓거리 하느라 바빴니? 어떻게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밖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당신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내가 뭐 이 여자들이랑 바람이 나서 뭘 어쨌어.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뭔데? 여자들이랑 희희낙낙 별 얘기 다 하면서 연락 주고받고 하는 게 바람이 아니면 뭐냐고. 바람은 무슨, 이 여자들이랑 잔 것도 아니고 데이트한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먹고 술 한잔 마신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술집 여자들이랑 뭘 어쩌겠어. 그냥 한번 접대야 하니까 친하게 지낸 것뿐이지 뭐.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밖에서 사업하는 남편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쩌자는 거야?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내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자신을 얽매고 답답하게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더 화를 내면서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다. 나 당신이랑 진짜 도저히 못 살겠어. 어? 사업하는 사람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내 나이 이제 고작 30대 후반이야.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밖에 나가보면 당신보다 더 예쁘고 쌩쌩한 여자들 천지야. 당신은 진짜 우리나라 하위 10%도 안 되는 거 모르지? 내가 지금껏 참고 살아준 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제 나 돈도 잘 벌고 너랑 더 살 이유 없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그러더니 남편은 옷만 입고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나선 한 통 연락도 없었고요. 여러분, 저희 남편 진짜 배은망덕하지 않나요? 물론 본인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생각도 하지 않는 남편의 꼬라지를 보면서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결단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서 연락이 두절된 후 이틀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남편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가게 내놨어? 가게 내놨냐고? 가게 내놨는데 왜? 아니, 그걸 왜 내놔? 그리고 내 가게를 왜 당신이 내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그 가게 4명인 거 잊었구나? 당신은 그 가게 운영할 자격도 없어. 그 가게 우리 아빠가 해주신 거잖아. 근데 당신 지금 뭐해? 우리 아빠한테 원금 조금이라도 갚았어? 이자만 내고 지금까지 번 돈 원금 갚았냐고. 너랑 네 집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긴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게 내놓기로 했어. 뭐라고? 아니, 그게 왜 네 가게야? 내가 내 힘으로 키워낸 가게지. 명의만 네 거지.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전 남편의 말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아둔한 남편은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왜 당신 가게야? 네가 세금 내니? 네가 부가가치 신고해?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네가 네 이름으로 경비 처리하냐고. 잘 모르겠으면 당장 가게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그때 전화해. 야, 나 그 가게 절대 못 줘. 절대 그렇게 안 뺏겨.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근데 어쩌지? 법적으로는 분명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작도 아마 우리 아빠 돈으로 시작한 거 다 입증될걸. 어디 할 만큼 해봐. 그리고선 전 남편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아주 안달복달이 났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전화를 받지 않다가 결국엔 저도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야, 알았어. 그럼 내가 딱 절반 떼어줄게. 알았지? 그럼 되잖아. 내가 지분 절반 너한테 줄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지금 내가 가진 돈은 많지 않으니까 매달 돈 절반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누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에선 네가 나한테 무릎 꿇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간절하게 호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너 뭐하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식당, 그거 내가 일으킨 거잖아. 그래?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 서류가 제일 중요하거든. 네 말대로 네 지분 주장하려면 법대로 하라고. 끝까지 뻔뻔하고 염치 없는 남편을 보면서 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자기 가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운영을 한 것만으로 그게 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본인 돈 한 푼이 안 들어가 있는데 홀라당 자기 가게라고 가지고 가는 게 더 웃긴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나중엔 진짜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는지 그때서야 아주 애걸복걸 빌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드디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사정사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나 정말 앞으로는 여자들도 안 만나고 술집도 절대 안 다니고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한다니까? 내가 정말 잘할게. 이거 왜 이래? 뭐 좀 들은 거라도 있나 보지? 당신 뜻대로 안 될 거 아니까 이러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정말.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좀 봐줘.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게. 나 분명 전엔 안 그랬잖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미안해. 나 한 번만 믿어줘. 제발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널 믿느니 아예 돌을 믿고 말지. 너 지금까지 빼돌린 돈만 해도 2억이 넘더라. 그동안 나한테 수익 적게 벌었다고 하더니 나중에 세금 신고하려고 보니까 진짜 수억은 벌었던데.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니? 그 돈 네가 다 빼돌려서 어디 갔냐고. 아, 그게 있잖아, 여보. 말 못하겠지? 그렇겠지. 네가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어?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줘? 지금까지 밖에서 딴 여자들한테 펑펑 돈 쓰느라 바빴잖아. 아니야? 술집 여자들 매출 올려주느라고 그 돈 다 쓴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까지 그딴 식으로 해온 널 어떻게 믿어? 야, 됐고. 넌 이제부터 끝이야. 우리 인생에서 아웃이라고, 아웃. 그렇게 전 애원하는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참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남편 인생의 첫 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생을 저밖에 모르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만약 연애할 때 이런 모습을 알았더라면 전 절대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애할 땐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라고 처음엔 이렇게 냉정하게 굴었겠나요? 그런데 저한테 보여준 수익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알아보게 됐는데 정리하다 보니 남편이 그동안 빼돌린 돈으로 술집이고 유흥이고 죄다 펑펑 써제끼면서 정말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내역까지 다 알고 나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는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좀 소란이 있긴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게 정리할 때 와선 아주 난리를 피웠거든요. 여기 내 가게예요. 왜 멋대로 들어와서 가게 보시는데요? 여기 내 가게입니다.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고요. 네? 아니, 여기 이사장님 가게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 가게 맞아요. 이쪽은 그냥 가게 운영하신 분이고 제 거 맞습니다. 여기 서류요. 사업자 등록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세금도 저한테로 신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 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아, 진짜. 그렇게 끝까지 진상을 피웠던 남편도
결국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는 팔리게 되었고 정말 권리금도 많이 받고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도 가게를 팔게 되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은 자기 몫을 달라면서 엄청 주장을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결국엔 남편의 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재산 분할할 때 가게 몫을 어느 정도 나눠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남편에게 뭐 얼마나 지분이 있었겠습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게를 오픈한 것도 모자라 수익이 나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갚고 수익도 다 속이고 자기 멋대로 억대를 써버렸는데요. 그러니 남편 수중에 남는 돈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었죠. 이혼을 하면서 시댁 분위기는 어땠냐고요? 정말 웃기게도 팔은 역시나 안으로 굽더라고요. 남편이 지금껏 한 짓들을 죄다 시댁에 까발렸음에도 시모는 끝까지 본인의 아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혼이 결정되기 전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정말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휴, 애미야. 그렇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쩌니? 애도 어린데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그리고 남자들 다 한 번씩 그러는 거야. 네가 아직 잘 뭘 몰라서 그렇지? 한 번만 좀 넘어가라.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애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어? 어머님,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희 아들한테는 아빠 필요 없어요. 아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돈 벌려면 그렇게 뒤에서 여자 만나고 술 퍼마시고 돈 펑펑 쓰고 그래야 되는 걸 배우면 좋으시겠어요? 전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건 네 탓도 있다. 네가 이렇게 독하게 나오니까 애비가 밖으로 마음이 도는 거 아니겠니? 네가 좀 사근사근하게 애비 좀 챙겼으면 걔가 그랬겠어? 너도 잘한 거 없어. 뭐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뭐라고요? 그 잘난 아들 지금 어쩌고 지내는지는 아세요? 처자식 내팽개치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시냐고요? 그런 남편을 제가 뭐하러 감쌉니까? 어머님이나 그런 아들 끌어안고 사세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제 탓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나마 시누이들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전 재산 분할한 돈에서 아빠에게 돈도 갚고 이자도 챙겨드렸답니다. 정말 그 많은 돈을 혼자서 펑펑 써제끼면서 아빠가 빌려준 돈 한 푼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아빠 돈부터 먼저 갚았죠. 부모님은 좀 속상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답니다. 오히려 제가 취직하고 일을 다니면서 아들도 곁에서 잘 봐주세요. 제 남동생도 저한테 응원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제 편이 되어줬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그래도 참치집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한 번 차려서 대박을 봤으니 또 차려도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인드가 글러먹은 전 남편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참치가 워낙 단가가 비싸졌고 경기는 또 그만큼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주 여자의 환장을 해선 가게 예쁜 여자 손님들만 오면 공짜로 퍼주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전 남편 식당은 입소문이 아주 지저분하게 났더군요. 가게 사장이 손님들한테 찝적댄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젠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은 술을 먹고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백동미, 잘 사냐? 사람 인생 망쳐놓고 사니까 기분 좋냐? 술 퍼마셨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어디서 술주정이야? 그리고 인생 망친 거 나 때문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가 여자들한테 찝적대래? 자기가 그래놓고선 어디서 행패야? 끊어. 야, 백동미. 아니, 나 그냥 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그 가게만 꾸준히 했어도 나 이런 꼴 안 당했다고. 어? 네가 내 가게 뺏어가는 바람에 이런 거라고. 웃기시네. 넌 그 가게 그대로 운영했어도 지금처럼 집어른 남 못 주고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녔을 거야. 차라리 그때 정략의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내가 너랑 이렇게 헤어진 걸 이토록 천만다행이라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 인간아. 그렇게 전 남편은 끝까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양육비는 아직까지 꼬박꼬박 보내주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별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밀리기 시작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세상 성실하고 착실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고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여자의 환장을 해선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삼천궁녀 의자왕이라고 뭐 그렇게 옆에 여자들 두고 싶었던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장 가진 게 많아지면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런 한심한 남편을 그동안 믿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땐 이런 성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전 남편은 정말 잘 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서 똑바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아빠의 그런 도움을 그때만 고마워하고 나중엔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았던 남편처럼 세상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보답을 받을 거란 생각으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받은 사람들도 이걸 다시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되갚지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사연들을 볼 때도 가끔씩 은혜를 잊고서도 고마운 마음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마다 정말 어찌나 열불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나마 세상엔 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벌을 받게 되니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남동생과 함께 봉사도 자주 다니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 온정을 베풀고 계시답니다. 그런 부모님과 남동생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아빠가 제가 어릴 때부터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은 혼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더불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세상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다지만 결국엔 더불어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